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공정한 분배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멋진 걸 만들어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성과 어떻게 나눠야 가장 합리적일까요? 오늘 협조적 게임 이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서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시죠. 네,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되죠. 비즈니스 협상이나 국가 간 조약처럼 거창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끼리 피자 한 판 시켜서 나눠 먹을 때도 우린 늘 이 문제랑 마주하거든요. 공정함이란 뭘까? 게임 이론은 바로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파고드는 정말 흥미로운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단순한 상황부터 시작해 볼까요? 두 사람이 협상을 해서 이익을 나눠야 해요. 게임 이론에선 이걸 협상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두 사람 다 오케이,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협상의 모든 가능성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저기 D라고 표시된 점 있죠? 저건 협상이 깨지는, 그러니까 결렬점이에요. 그리고 P에서 P'으로 이어지는 저 곡선, 저게 바로 낭비 없이 이익을 최대로 나눌 수 있는 지점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효율성 경계인 셈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합의는 당연히 저 곡선 위 어딘가에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다 최선의 거래이긴 한데 너무 많잖아요? 이 중에서 딱 하나, 가장 공정한 지점은 대체 어디일까요? 이걸 찾으려면요, 먼저 우리 모두가 이 정도는 공정한 거지? 라고 동의할 만한 기본 규칙, 그러니까 공리라는 걸 몇 가지 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바로 대칭성입니다. 이건 정말 직관적이에요. 만약에 협상하는 두 사람이 힘이나 조건, 모든 면에서 완전히 똑같다고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결과도 똑같이 나눠 가져야겠죠?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나요? 두 번째는 효율성인데요. 아까 그 그래프에서 봤던 PP' 곡선 기억나시죠? 합의는 무조건 그 곡선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뻔히 있는데 굳이 한 조각 떼어서 버리는 짓은 하지 말자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규칙입니다. 세 번째는 단위 불변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협상의 가치를 원화로 따지든 달러로 따지든 본질적인 분배 비율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단위를 바꿨다고 갑자기 한쪽이 더 유리해지면 그건 공정하다고 할 수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인데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건데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랑 치킨 중에 고민하다가 그래, 스테이크 먹자라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종업원이 와서 손님, 사실 메뉴에 있던 샌드위치는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샌드위치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스테이크보다 치킨이 더 먹고 싶어질까요? 아니죠. 최고의 선택은 별 상관도 없는 다른 선택지가 사라졌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 존 내쉬가 뭘 증명했냐면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너무나 합리적이고 공정해 보이는 규칙들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법은 놀랍게도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내쉬 협상 해법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사람 사이의 단순한 협상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판을 좀 더 키워보죠. 여러 사람이 게임에 참여하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연합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얼마나 더 복잡해질까요? 바로 이때 코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코어는 뭐랄까 일종의 안정성 테스트 같은 거예요. 자, 어떤 분배안이 딱 제시됐어요. 그때 몇몇이 모여서 야, 우리끼리 따로 나가는 게 더 이득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서 그룹을 뛰쳐나갈 마음이 전혀 안 드는 상태. 바로 그런 안정적인 분배안들의 모음을 코어라고 부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그 코어를 보여주는 건데요. 플레이어가 3명일 때 저기 색칠된 삼각형 영역 보이죠? 저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코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영역 안에서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던 아무도 에이 나갈래 하고 연합을 깰 요인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코어라는 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도 만족을 못 시켜서 코어가 텅 비어버릴 때도 있고요.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어가 너무 넓어서 알겠는데 이 많은 점들 중에 그래서 뭐가 제일 공정한 건데? 라는 질문에는 답을 못 해주는 거죠. 자, 이제 더 정밀한 도구가 필요해진 겁니다. 바로 그 코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탈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각 플레이어가 이 그룹 전체에 진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그만큼의 공정한 몫을 찾아주는 방법이죠. 바로 이 질문, 각 플레이어가 그룹에 기여한 진정한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 이게 바로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인 로이드 셰플리가 평생을 바쳐 풀려고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냥 최종 결과물만 놓고 n분의 1 하자 이게 아니라 협력하는 과정에서 각자 만들어낸 그 가치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화면에 뭔가 엄청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 하나 떴죠? 걱정 마세요. 저 수식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중요한 건 이 공식 안에 숨어있는 생각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공식이 바로 모든 사람의 진정한 가치, 즉 샤플리 값을 계산해주는 마법 같은 공식이에요. 그럼 그 아이디어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작위로 한번 줄 세워봐요. 그리고 한 명씩 그룹에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전체 파이가 얼마나 더 커지는지를 재보는 거죠. 이걸 한계 기여도라고 하는데요. 이 줄 세우기를 가능한 모든 순서에 대해서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 사람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기여한 값들의 평균을 내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공정한 몫, 셰플리 값이라는 겁니다.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너무 이론적인 얘기 아니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추상적으로만 보이던 이론이 현실 세계의 권력 구도를 얼마나 날카롭게 파헤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보시죠. 바로 투표의 세계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예로 들어볼게요. 규칙은 이렇습니다. 총 15개 나라가 있고요. 이 중에서 5개는 상임이사국, 10개는 비상임이사국이에요. 어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일단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주 결정적인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한다는 것. 단 한 나라라도 반대,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게 무효가 됩니다. 이 규칙을 셰플리 값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셰플리 슈빅 권력지수라는 걸로 분석을 해보면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지금 이 표가 그걸 딱 보여주는데요. 결국 승리하는 연합, 즉 안건을 통과시키는데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를 따져보면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실질적인 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드러납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비상임이사국의 한 표, 물론 의미가 없진 않죠. 하지만 안건을 통과시키거나 부결시키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힘은 거의 대부분 5개 상임이사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셰플리 값이 보여주는 통찰입니다. 한 사람의 진짜 힘은 그냥 표 하나가 아니라 판을 만들거나 깰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연합 형성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네, 오늘 우리는 이 공정함이라는 걸 어떻게든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려는 인간의 아주 위대한 지적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내시협상해법부터 셰플리 값까지 이런 강력한 도구들은 분명 분배와 권력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정성을 계산하는 수학적 도구가 있는데도 왜 우리는 현실의 수많은 갈등에 이 멋진 해법들을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